자, 이번에 이제 와인버그의 발견법을 할게요. 이 와인버그의 발견법은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두 번 시험 문이 나왔어요. 예. 발견법은 이제 사료에서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역사가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나 사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확증, 그다음에 맥락학, 출처하기, 부재 증거의 고려 있는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 이 부재 증거의 고려, 썰렁홈스 발견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먼저 볼 게 뭐냐면 학증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자료 속에서 발견하는 기초 작업이다. 예를 들어 갖고 임나일본부의 허구성을 실지도 해석이나 강개토 대왕비의 신문일주 기사에서 해석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 이걸 학증이라고 하죠. 예. 맥락하는 사료를 이용해서 여러적 사건,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언제, 연대기성 계열관, 어디서 구체적 공간이라는 걸 일어나는지를 집중해서 이제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4세기 후반에 그 일본은 여러 소국들이 각축점을 벌였고 천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야 백제부터 용병을 파견했다.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경영할 통일국가 출현이 되었다. 그래서 4세기 후반이나 언제 어디서 어 앞에 이제 한반도 남쪽에 그 경영할 통일국가, 그러니까 천을 구해서 백제 그 가야와 용병을 파견했다. 뭐 이런 것들 굳이 공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맥락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사료를 이용해서 역사 사건을 구성해서 언제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맥락하다. 참고로 요 예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예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워두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하는데 사용한 그 이해하는 데만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출처하기는 이건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자주 들어가는데 사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거야. 이게 언제 무슨 걸로 했는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그리고 출처를 염두에 두면서 사료를 해석하죠. 그래서 문헌의 내용과 관점, 저자의 의도와 목적, 저자의 선입견과 편견, 문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번 서기를 보면 1번 서기를 그대로 이해해서 안 되겠죠. 1번 서기는 내용은 어떤 의도를 위한 거예요? 서한가 야마토 정권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제 쓰여진 목적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실게요. 그래서 1번 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남한 경영서는 일본 항시를 미화하기 위해서 서술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예. 이 1번 서기라는 출처를 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이게 출처 확인. 자, 부재 증거 고려를 설령홀스 발견법이라고 하는데, 이 외에 그냥 설령홀스라는 것은 영국의 유명한 탕, 음, 그 탐정이죠. 소설책 이름이잖아요. 유명한 설령홀스는 유명한 그 소설책 주인공이잖아요. 예, 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설령홀스는 유명한 탐정이 그 범인이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는 것처럼 뭐냐면 역사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불리하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숨기고 왜곡시키기 마련이죠. 예, 잘난 부분만 이제 내세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료를 접할 때 그걸 그대로 믿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진실을 끄집어내는 그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부재 증거에 고려하는 건데, 문헌정을 고찰할 때 저자의 의도적으로 제거한 부분들, 미숙한 종교를 피할 종교를 피할 그 종교를 피할 수 있고 역사적 증언을 이제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문헌정을 고려할 때 저자의 의도적으로 제거하려고 숨기려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미숙한 종교를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일본 서기는 백제가 일본 항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서술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백제가 한 일을 일본이 한 것처럼 서술한 내용이 많아요. 예. 예를 들어 갖고 그 예를 들어 신궁항우가 일본 서기에 있어요. 신궁항우가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야? 근초공항한테, 초공항이라고 했죠. 일본 서기 초공항이 되는데 근초공항한테 그 명령을 했어요. 남만 친미다래를 쳐라. 오늘날 친미다래는 영산강 유역일 텐데 이 남만이라는 말 자체에서 이제 얘네들이 거짓말이 틀려난 거죠. 남만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 볼 때는 이 친미다라 나주지 일대가 남만이 아니라 남쪽이 아니라 북저죠. 그러니까 북저라는 말을 써야 돼. 그러니까 남만은 누구 입장에서 본 거야? 백제 입장에서 본 거야. 백제.
백제 근초공항 한강역에 있는 백제 근초공항 입장에서는 남쪽이 이 친미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백제 측 기사들 일본 서기가 어 입수를 해갖고 마치 근초공항이 했던 일을 신공항호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숨기는 거야. 근데 역사학자는 이런 이제 미묘한 단서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이게 역사적 팩트하고 좀 다르게 서술됐다는 걸 밝혀내는 거죠. 예. 이걸 이제 부재 증거 고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고요. 학증과 맥락화는 비판적 사고, 맥락적 파악, 역사의 판단력을 강조할 수 있고, 내가 출처 확인과 부재 증거는 역사 상상이니까 역사의 판단력을 강조하고 있다. 예. 그래서 갈색책 있는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갈색책 읽다 보면 막 추상적 얘기들이 많거든요. 앞에서 온 추상적 얘기들은 다 빼세요. 예. 뭐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하는데 그런 데서는 시험 문제 나오기는 힘들고 이렇게 이제 와인버그의 발견법처럼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이런 거는 이제 암기하기 쉽고 딱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와인버그 발견법을 제가 이제 사료 비판에 적어 놓은 거는 여기 이제 사료 비판과 관련됐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고요. 발견법이. 자, 그다음에 역사 연구 방법론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역사 연구 방법론은 예전에 현장 연구와 관련돼서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데 요 관련된 내용 파란 책하고 녹색 책이 있어요. 파란 책하고 남색 책이 있어요. 예. 파란 책을 중심으로 했는데 남색 책도 좀 적어놓고 예,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역사 연구 방법론의 이제 방법적 성격을 보면 경험적 탐구가 있고 해석적 탐구 있고 비판적 탐구가 있어요. 경험적 탐구는 양적 접근 방법과 연결돼 있고 해석적 탐구는 질적 접근 방법과 연결돼 있어요. 자, 경험적 방법, 양적 접근 방법은 뭐냐? 일단은 이제 구체적인 사실이 있으면 이 구체 사실들을 이제 통지 집단과 뭐 이렇게 실험 집단 나눠요. 그래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서 일반화, 법칙화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인과관계를 통해 법칙 발견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해석적 그 접근 방법은 이렇게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인간 형상을 자연적 실체로 보는 시각을 거부하고 자연과학적 방법을 거부하고 인간적 실체로 파악하는 데 출발. 그래서 강조된 것이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믿음, 가치, 의도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관적인 걸 강조해. 예. 그리고 전체적인 일반화보다는 그 개별적인 어떤 것들에 의존해서 하고 맥락을 이제 그 의존해서 서술하는 방법이 이 해석적 탐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석적 탐구 방법은 뭐 해석학이라든지 형상학이라든지 예, 이런 등등등에 이제 많이 사용되죠. 예. 철학적인 어떤 내용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더 너무 강의가 30분 빠져나와서 여기까지만 좀 얘기할게요. 자, 비판적 탐구는 뭐냐면 이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믿음과 현실을 플러스시켜. 예. 아니 현실 이거보다는 이론하고 실천을 플러스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실천을 해서 바꿔 나가는 거야. 내가 이 형상들 보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행동을 통해서 발견하 그 뭐냐면 바꿔 나가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막스니즘이에요. 사회주의자인데 지금 자본주의 단계 사회야.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걸 개선해서 혁명시켜서 사회주의로 나가야겠다. 그러면 단순히 이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행동을 통해 실천을 통해서 현실을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판적 탐구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경험적 탐구, 해석적 탐구는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치 판단이야. 내가 사회를 볼 때 이건 안 된다. 그 내가 뜯어 고쳐야겠다. 예. 그래갖고 이런 인간의 인식과 사회적 실천, 행동이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어떤 분은 해석적 탐구도 같이 개입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어,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해석적 탐구는 엄밀히만 가치 판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그냥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틀러가 반유대적 감정을 갖고 있다. 그걸 분석한 거야. 내가 시틀러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걸 믿는 랑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 해석적 탐구는 단순히 그 사람의 의도나 가치나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거야. 예, 용은 그래서 이제 이름만 해서 이제 그 뭐냐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가치 중립에서 다 뭐냐면 어 이게 주관적이다. 주관적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들어갔다 해서 어 그 무조건 이제 객관적인 것만 연구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해석적 탐구는 주관적인 형상도 연구하지만 주관적 형상에 가치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만 하는 거야. 히틀러의 생각은 이렇다. 뭐 박정희의 생각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근데 비판적 탐구는 가치가 개입돼서 그걸 뭐냐면 현실을 바꾸는 데 있죠.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현장 연구의 개념. 요거 꼭 외워두세요. 요거 02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현장 연구는 누가 하냐? 이거는 교사가 하죠. 교사가 주로 이제 연구를 해 갖고 하는 건데 현장 연구의 의미는 뭐냐면 학교나 교실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행동들을 연구하죠. 그래서 교육 실천과 연구가 연결돼. 어디에 속하겠어요? 이거는 가치 판단에 들어간 비판적 탐구에 속하겠죠. 역사 교육 과정의 구성과 역사 학습의 자료 개발, 역사 교육의 교수 학생 모환 고용의 구한 등, 가 이제 실제 역사 수업의 현장에 조는 실천적 연구다. 그래서 이제 교사 현장 연구의 특징은 뭐냐면 현장 연구의 주체가 실천가다. 이때 실천가는 교사야.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예.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이제 가설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료 검증하고 결론 내더라도 현실에 그게 맞지 않으면 계속 바꿔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예전에 뭐 자사고에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자사고 애들은 뭐 상당히 이제 통학습하니까 잘 참여하고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성과를 냈어. 근데 어디 그 저기 일반 고등 어디야 그 이상 이제 뭐랄까 비하는 건 아닌데 뭐 상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 갔더니 얘들이 그렇게 했더니 잘 안 따라. 안 되겠다. 토론식 수업보다는 얘들은 시청각 시험 그 수업이 맞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걸 이제 또 바꿨어. 예.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연구 결과도 다시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학교 현장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어떤 그 과정도 걷게 되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한 이론 개발 자체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그 이론을 적용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이론과 행동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건 무슨 거와 연결되죠? 비판적 탐구와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현장 연구 방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현장 연구 외에도 일반 이제 사회과학적 방법에 다 적용되는 거야. 자, 그래서 현장 연구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역사 연구 유형의 방법 유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문헌 연구, 사례 연구, 실험 연구, 비교 연구, 상관관계 연구 이런 것도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야. 5가지에 있고 자, 그다음에 현장 연구의 조직 방법은 개인이 연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협동 연구해 갖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갖고 여러 교사들이 만든 연구나 아니면 학교 단위 연구 방법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연구 방법에 이제 크게 이제 양적 방법과 그다음 질적 방법인데 요 차이점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양적 방법론하고 질적 방법의 특징과 차이점. 이거 예전에 한 두세 번 나왔어. 여기 보시면 어 훈장도 여러 개 있죠. 어,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게 마지막 문제가 13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객관식 때 나오고 이제 주관식 때 안 나왔지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야.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양적 연구 방법 볼게요.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 연구, 과학적 연구, 행동주의 연구, 실험 연구 등 이렇게 이제 연구 방법들인데 주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따르되 주된 목표는 인과관계를 규명한 거야. 그래서 주로 이제 통계와 실험을 방법하는데 앞에서 연구한 것처럼 어떤 통계 집단하고 실험 집단을 나눠가지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그 데이터를 뭐냐면 수치화시켜서 법칙화시키죠. 예. 그 나름대로 객관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행위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 중시 역할을 하고 객관성, 타당성, 일반화성이 엄격해 경성한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아주 절차된 그런 방법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사회과학에도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교육학계도 하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양적 연구 방법이 현실에 가보면 고3 담임을 맡으면 딱 느낄 수 있어. 예. 고3 담임을 보면 대기업이나 그런 곳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줘요. 그러면 얘 이제 뭐냐면 등급을 입력해.
등급을 인정하면 얘가 뭐 1.5등급이다. 그러면 그 얘가 갈 수 있는 대학교들이 쫙 나와. 그리고 수능 최저 점수가 또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경쟁률이 쫙 나오고. 자, 이런 것을 보고 얘는 무슨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게 양적 연구 방법. 이런 데이터들은 예전에 그 뭐냐면 입학 성적들이나 그다음에 이 지원자 등등등을 고려해 갖고 쭉 이제 통계화시킨 거잖아요. 예. 꼭 100% 맞진 않지만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예측은. 그 양적 연구 방법이 이런 데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질적 연구 방법은 이 질적 연구는 뭐와 연결돼서 보시냐면 앞에 양적 연구는 경험적 탐구고 질적은 해석적 탐구죠. 의미를 강조해. 여기서는. 인류학의 해석적인 연구, 그다음에 타의식중주의 연구, 자연주의 연구. 근데 여기는 좀 약간 개념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자연주의 연구야. 자연주의 하니까 이게 뭔가 그 자연과학과 연결시켜서 이게 이제 양적 연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이때 자연주의 연구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양적 연구처럼 인위적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연구 방법을 자연주의 연구야. 예. 그래서 요거 혼란 일으키지 마세요. 이건 양적 연구 아니에요. 질적 연구야. 질적 연구. 자, 그래서 이제 교육 영상을 상이한 관점과 의도를 가진 인간사의 상호 행위를 보고 행위자의 관점을 교육 영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 측정 도구가 아니라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참여 관찰과 면접 조사를 한다. 그리고 특정 학교의 분위기와 풍토, 특정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주체로 하고 그리고 객관적 판단성 일반화 가능성이 좀 빈약해. 이걸 딱딱이 굳었다고 하지 않고 좀 느슨하다고 해서 연성방법론이라고 해요. 이건 앞에 양적 연구원의 경성 방법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연구 기법을 이제 좀 차이점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걸요. 자, 양적 연구 방법은 모델이 게 자연과학적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은 인류 민속 지향학 사회과학인데 이때 사회과학에서도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걸 이제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 방법도 사회과학 그 양적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질적 연구 방법 관련된 내용이야. 양적 연구의 주요 목표가 인과관계 파악인데 질적 파악은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고 양적 연구의 방법론은 통계, 실험, 무작위 샘플이 있고 근데 질적 연구 참여 관찰과 면접 등이 있고요. 양적 연구 방법은 주류에서 다양하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고 체계 유지고 정형적이고 근데 이제 질적 연구 소외된 편이었어요. 연구 방법에서 최근에 이제 인정받고 있고 체제 개별적이고 이탈적인 거야.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진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 양적 방법을 이용해야겠죠. 그래갖고 이제 양적 방법에서 스케줄 따가고 예전에 과거의 경험적인 어떤 것들을 따가고 대기업의 프로그램을 돌려갖고 들어가는 거고 질적하면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학벌 중심이고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다.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걸 해서는 안 되죠. 양적 공부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대안학교를 만들고 거기에서 얘들 교육시키고 얘들에게 사회적 성공보다는 뭔가 인간적인 행복하는 것을 더 추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질적 방법이냐. 그걸 연구하는 게 체제 개별적이고 이탈적이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사례 연구를 많이 해요. 특정한 사례를 꼽아가지고 고유한 특성을 파악해갖고 이걸 좀 부각시키고 이걸 좀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질적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양적 연구 방법은 일반의 모델로 만들려고 하고 양적 수치 방법이 있고 질적 연구 방법은 수업 관찰, 녹화, 면담, 동료 교사의 토론 등을 통해 있고 자, 비판은 양적 연구 방법의 비판은 자연과학적 모델이 과연 역사학과 인문과학에 적합하느냐. 근데 이제 질적 방법론의 비판은 너무 객관적 타당성이 적다. 너무 이제 특별한 것만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경성 방법이 연성 방법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대선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확실히 느끼는데 네이버나 뭐 다운이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운은 그냥 1번만 찍어. 네이버는 2번만 찍어. 분위기가 이런 거야. 근데 질적 방법론에 가보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참여 관찰한다고 보면 다운 쪽에 가면 이번에 대선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이버에 가면 이번 대선 2번이 될 수밖에 느낄 수 없겠죠. 왜 분위기가 다르니까.
이 직접 방법론이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보려면 뭐야? 이 뭐냐면 참여관 그 통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무작위로 이제 샘플을 돌려가지고 이런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양적 방법론이 뭐냐면 타당하죠. 그래야지 1번과 2번이 누가 될지 이제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나눈다. 그 요 부분은 특징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사학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사학사. 사학사 관련된 문제는 2년, 2, 3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사학사란 자체가 역사학의 역사잖아요. 특히 이제 서양의 근대 역사학이 많이 나와.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요번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자, 보통 이제 근대 역사학은 출발점이 뭐냐면 19세기 중반이야. 그 근대 역사학의 어떤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낭케거든요. 낭케의 역사가 실증주의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실증주의라는 말이 잘못됐다라는 말도 있어. 예. 그래서 무능 고중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증주의라는 말이 그 당시 낭케를 잔머리에서 일본에서 왜곡돼서 번역됐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낭케가 실증주의자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실증주의 낭케가 보통 실증주의라는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실증에 붙인 거야. 왜냐면 이건 우리가 지금 논할 사항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이제 한 거니까 랑케가 실증주의에 따지는 분들은 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여기는 뭐 학문적으로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 뭐냐면 임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하여튼 랑케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영향을 받은 게 낭만주의와 요 실증주의. 이 실증주의는 이제 뭐냐 꽁트의 실증주의예요. 사회에서 말하는. 그다음 역사주의는 개별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역사주의와 낭만주의가 연결돼 갖고 중세를 강조해. 그 예전에는 계몽주의 시대까지는 이 중세를 좀 약간 후진적이고 낙후한 사회로 봤어. 예, 그래서 고대와 근대를 연결시키는 가도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랑케는 역사주의 영향, 역사주의는 개별성을 가죠. 그래서 낭만 그 중세도 하나의 이제 그 근대와 고대와 다른 개별적인 특징이 가지고 있다. 이는 역사주의가 그래서 그럼 중세 개별적 특징을 어디에 찾냐면 자 근대가 이성적인 거죠. 여기는 낭만을 찾았어. 감정적인 것. 그래서 이제 중세의 특징을 잡았죠. 그래서 낭만주의와 역사주의가 결합되면서 중세를 뭐냐면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근대 역사학이 발전되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랑케의 그 실증주의 특징이 뭐냐면 개별적인 사실을 되게 강조하는 거. 예. 근데 이때 개별적인 사실은 외적인 측면이죠. 외적인. 그리고 이제 사유 비판 같은 걸 되게 강조하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내적 비판, 외적 비판 이런 것들은 다 랑케 시대 때 만드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신사학교는 좀 달라.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신사학교는 뭐가 다르냐? 이들은 이제 그 랑케 실증주의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실증주의의 장점을 어느 정도 계승하면서도 이 랑케가 놓쳤던 부분을 비판한 거야. 랑케는 개별적인 사실만 강조했죠. 어떤 배경이나 구조나 이런 법칙성 같은 것들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자연적으로 사실만 개별적인 사실들만 알면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신사학계에서는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구조, 배경, 법칙성 이런 걸 강조해요. 특히 이제 이게 구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구조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마르크스야. 이 마르크스가 처음 제시했고 이걸 사학계에서 받아들인 거야.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 여기서는 또 특징이 뭐냐면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거기 옆에 이제 관련된 그 사학들 보면 네이먼 사학, 뭐 아날 사학, 뭐 마르크스 사학, 뭐 사회구조 사학 등등인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은 이제 아날 사학이죠. 요거 아날 사학을 뒤에 좀 얘기할 텐데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사학도 잠깐 언급됐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사학 계열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주도권을 잡다가 1, 2차 세계전, 2차 세계전 끝난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사학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학이야. 자,
여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역사학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철학이나 예술 방면에서 있던 그 흐름들이 역사에 영향을 준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는 대체하다는 거죠. 모더니즘 뭐죠? 네, 근대성을 대체하는 어떤 일종의 흐름을 말게요. 특징은 뒤에 좀 다시 설명할 텐데 하여튼 그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 텍스트나 신문화사나 미시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텍스트론과 신문화사는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었죠. 요거.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이런 흐름도 있고 밑에 또 다른 흐름이 있어요. 이게 간념론이야. 간념론의 이제 출발점은 딜테이죠, 딜테이. 요번에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 딜테이는 실존주의자를 비판하면서 그 뭐냐면 사회학과 다른 자연과가 다른 어떤 역사의 정체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실존주의는 행위자의 외면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얘는 내면을 중시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외면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보셔야 돼요. 외면과 내면 중에 외면도 보지만 내면을 더 강조한다. 인간의 어떤 내면을.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누구가 이어받냐면 크루체와 콜링우드도 이어받아요. 예, 20세기 초반에. 크루체, 콜링우드인데 이 사람들도 한 번씩 기출에 언급됐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뒤에 설명했지만 사상의 역사, 현재 역사를 강조해. 예.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강조한다. 아,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네들이 사료 비판을 무시했다? 사료 아니에요. 사료를 남이 인정해요. 예. 그렇지만 사료에 보이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외면보다는 사료 밑에 있는 내면도 강조한다. 그리고 주관적인 어떤 해석도 강조하죠. 예. 그래서 실증주의는 객관주의죠. 완전히 뭐냐면 사료를 바탕에서 역사가의 어떤 해석은 다 배제시킨데 콜링우드와 크루체는 사료를 바탕에서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역사가의 해석을 인정해 주는 거야. 예. 그리고 현재적 입장에서 강조하고 그리고 실증주의는 각오를 강조하죠. 근데 여기 크루체는 나 비슷한 간념론자는 현재를 강조해. 현재주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건 뒤에 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보통 간념론하고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달라요. 간념론은 사열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인간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이제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료를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객관적 사료 다 무시하고 그냥 지 멋대로 이제 해석하는 거야. 여기는 좀 나름대로 사료 바탕으로 맥락적으로 해석해서 있는 거고 그래서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대립구도가 형성되는데 그게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신실증주의와 그 간념주의 대립이야.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는 실증주의와 신사학계의 대립이잖아요. 이 역사학계의 대립이고 이 신실증주의와 그 간념론자의 대립은 역사학과 자연철학자들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포프나 햄페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 역사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뭐냐 과학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학적 그 법칙을 사회나 역사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 이 사람을 역사가로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과학철학자들이야. 그래서 역사학에서 자연과학적 법칙성을 적용하고 인간의 내면을 보다 외면을 강조한다. 예. 이를 실증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증주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랑케의 실증주의, 그다음 원래 오리지널 실증주의, 그리고 그 반대한 그 다른 실신주의가 나왔어요. 이 차이점은 나중에 제가 좀 설명할게요. 이거를 이 계보가 복잡해.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가 이제 랑케의 역사. 이죠. 자, 랑케의 역사를 문헌사학 또는 실증주의 역사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학자에 따라 실증주의 역사학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일본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왜곡돼서 들어온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여기에서 그냥 실증주의 얘기할게요. 예. 자, 그 배경을 보면 랑케 역사 등장을 보면 보조가 등장으로 역사 기록물에 진입한다이 가능하고 외적 비판이 가능하죠. 외적 비판은 사물의
사조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건 보조과학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문학적 담론과 가학적 담론이 구분이 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중세 그 전에 이제 역사학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근데 역사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 서양의 역사학에서는 되게 문학적 담론이 역사적 담론하고 동일했어. 문학이 역사였어요. 예. 근데 이때 이 랑케에서 이제 문학적 담론과 역사적 팩트를 강조한 가학적 담론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의 위상이 제고되고 전문 역사가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근대 역사학이 출발점이야. 보통 어떤 학문의 정체성이 형성되려면 그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이 확립돼야 되는데, 요것을 누가 했냐? 랑케가 있어요. 랑케가. 예. 그래서 연구 방법론을 뭘 제시했냐면 사료 비판과 분석을 제시했어. 이게 역사학이 문학에서 독립할 수 있는 기여를 했죠. 예전에 역사학은 독자적 근대적 학문으로 형성되지 않고 항상 문학하고 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료 비판과 분석 방법을 제시하면서 뭐냐면 역사학이 독립됐죠. 문학은 팩트가 중요하지 않죠. 근데 역사학에서는 팩트가 중요해. 팩트가. 그럼 팩트는 어디에서 얻어야 돼? 사회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랑케도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는데, 공적인 문헌 사료만 했어. 객관적인 사실만 강조하는, 그래서 개인적 해석이 없는 공적인 문헌 사료를 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공적인 문헌 사료들은 되게 뭐만 적혀 있어요. 정치, 외교, 제도사 같은 것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정치, 외교, 제도사는 크게 기여했는데, 문제는 개인 간의 어떤 사료나 이런 것들은 무시했어. 어떤 주관적 사유가 많이 해석이 들어가 있는 사료는 무시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화사라든지 뭐 경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밝힐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판에서 나중에 사료 비판, 제 신사학교에서는 공적인 문헌 사료 외에도 다양한 사료들을 이제 뭐냐면 끄집어내 갖고 뭐냐면 역사의 지평을 확대시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유명한 자아소고. 역사가는 과거를 하지 말고 그 자체만 제시한다. 팩트만 제시해야 된다. 거기에 역사가 판단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역사주의 태도, 객관주의 사실주의 태도, 과거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여줘야 된다. 역사주의 태도라는 것은 아까 개별성을 강조했다 했죠. 개별이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과거에 일어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돼? 이거는 과거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현재의 입장 가지고 역사 판단하지 말고 과거가 그냥 그것이 그런 것을 그냥 보여주기만 해. 과거 그 실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면 하는지, 요게 현재의 어떤 입장에 들어가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누가 반발하는 거야? 앞에 딜테이 같은 이런 간접론자들이 반발하는 거야. 간접론자들은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죠. 현재의 입장에 따라서 과거를 판단하는 거잖아.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죠.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아소고라고 하죠. 과거가 본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그의 지상가제로 삼아야 하며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해야 된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말. 자아소고란 말.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기출 예문으로서. 랑케와 그 랑케 추종자들이 하는 말이야. 기출 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역사 연구 대상도 한정돼 있죠. 대개 이제 공적 문헌 그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사, 외교사, 제도사 이런 것들만 한정돼 있고, 뭐 문화사라든지 경제사, 지금은 경제사들은 뭐 공적인 문헌이 많지만 그 당시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제대로 못해. 그리고 이야기 소설에서는 역사 소설에는 이야기체를 강조했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랑케는 역사를 연구하는 데는 실증주의 방법론을 도입했지만 역사 소수에서는 내러티브를 또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문학과 예술을 접목시켰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체는 중세 시대부터 이제 고대에서 중세 시대부터 그 역사 서술할 때 계속 내려온 역사 서술 방식이에요. 그래서 랑케 같은 경우는 사료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문학과 구별했지만 요 서술 방식 측면에서는 예전 방식 그대로 받아들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체 내러티브를 강조했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를 연구하면서 국가와 시대에 널리 보급된 시대 정신이 있다고 이제 지배를 하고 있어요.
어, 됐다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예. 요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 헤겔의 영향을 받아요. 헤겔. 예. 자, 헤겔의 어떤 철학적 연구를 영향을 받는데 요걸 이해하려면 그 랑케가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요. 랑케가 있었던 시대는 19세기 중후반이야. 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보니까 그 통일기였잖아. 그러니까 독일 민족주의를 강조했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프리세는 중심한 중앙 집권 체제. 그리고 랑케 역사학도 거기에 공을 했어. 예. 그래서 독일 민족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큰 공을 했고 역사학을 독일 민족이 형성하는데 이용을 했죠. 그 역사 교육에도 이용을 했고, 예. 그래서 요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랑케는 개변을 강조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러니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다는 보이는 그 자체 개별을 강조했어. 그래서 추상은 철학의 길이요, 개변은 영광은 역사의 인식이다. 그래서 그 개별 안에는 신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참고로 뉴토파 신자예요, 이 랑케는.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야. 남색 책과 파란 책 내용은 없지만 이 내용이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 역사개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랑케는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신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고, 이런 개별적인 사실들을 알면 자연스럽게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주의하는 이때 인과관계는 법칙성이 아니에요. 다만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사실 그 자체 그 전체를 인식하고 과거 사실의 개별성과 사실 개체성을 강조한다. 요거는 이제 이 개별을 강조하는 역사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시대의 수성과 가정이 아니라 그 시대의 독자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세에 대한 인식이야. 예전에 중세는 고대와 그 근대에 있는 그냥 가도기에 불과했지만, 요때 중세는 나름대로 고대와 근대와 다른 하나의 독특한 시대라고 인식을 하죠. 개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중세의 개별성을 강조하고, 그 중세를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감성이든 낭만적 시대로 묘사했죠. 거기에 이제 독일 민족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예, 역사학이 근대 역사학이 형성된 거죠. 자, 그다음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역사를 과학과 예술인 걸로 동시에 봤어. 그래서 역사를 수집하고 발견하고 탐구하는 데는 과학이지만 주로 실증주의 방법을 연구했죠. 실증주의, 사료 비판과 분석. 네. 그렇지만 발견하고 인식한 걸 재창조하고 서술하는 데는 이건 예술이다. 재창조하고 서술하는. 이걸 표현하고 서술하는 데는 역사. 예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아까처럼 뭐와 연결돼요? 이야기체, 내러티브 서술 방식을 채택했죠. 네. 후에 이제 신사학계에서는 내러티브 방식보다는 분석적 서술 방식으로 해요. 네. 사회과학처럼.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다. 그래서 예술과 과학을 동시에 봤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과학이고 어디까지 예술이냐, 이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랑케는 역사 교육에 상당히 영향을 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겼어요. 자, 이건 파란 책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역사 연구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가치를 삼았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랑케는 그 당시 이제 역사를 독일 민족의식 형성에 되게 관심있고 그걸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랑케 역사는 그때 통일국가 형성이 크게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히 독일에서 많이 채용이 되었고 그 역사에 많이 반영됐어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역사교육 목적이 예전에는 교육을 통해서 얻는 건 있지만 이제 사실 그 자체 팩트를 아는 데 있다. 그 역사적 인과관계, 역사사의 중요 원리이자 역사학습이 되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인과관계가 꼭 법칙성이 아니야.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설 결정을 통해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앞에서 개별적인 사실 속에 신의 입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직관적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인과적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 예, 법칙성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사회의 가치를 인식했다. 물론 여기에도 공적 문헌 사료는 한계도 있겠죠. 자, 역사 교육의 문제점은 뭐냐면 개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 구조 파악이 결핍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사학에서는 개별성보다는 이런 구조를 강조하잖아요, 구조. 자, 그다음에 역사적 의미보다는 그냥 사건 자체를 기억하기 치면서 암기 위주의 역사학습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사실을 아는 것 자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보다는 사실 달달 의미를 그 사실을 암기하는 데 위주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인고가 그런 것 같아. 인고도 그냥 팩트 위주로 나오잖아요, 요즘에. 자신의 주관적 해석이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걸 썼다가는 계속 떨어져. 그래서 인고를 보시는 분 중에 이게 저분 되게 많이 아시고 근데 그 몇 번 떨어지신 분도 있더라고. 그 주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을 쓰시는 분도 있어. 그 인고 시험에 가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인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저기 대학원이나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인데 괜히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여기 보면 공적 문헌 사료 위주로 하여 석술함으로써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데 제약을 있다. 예. 그리고 공적 문헌 사료이기 때문에 되게 정치사 중심이죠. 정치사 중심의 역사 수는 지배층 중심의 역사 학습이 돼서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배우는 게 어렵게 됐다. 그래서 역사 교육의 영향과 문제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외워두세요.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또 난캐 자체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난캐는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자, 신실증주의 볼게요. 자, 이 신실주의는 이제 뭐냐면 포포와 햄필이요. 포포와 햄필의 구체적인 이론은 나중에 좀 뒤에서 얘기했지만 일단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포괄법칙 모델을 제시했는데 포괄법칙이 뭐냐면 역사도 과학법칙처럼 적용될 수 있다. 과학법칙처럼 역사의 법칙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야. 그러니까 역사적 법칙과 과학법칙은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포포와 햄필이야. 자, 포포 햄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학자 아니에요.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 철학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과학 철학자라고 해. 좀 생소하시죠? 과학적 철학자는 다양한 학문의 어떤 학문의 인식과 다양한 학문의 인식론과 방법론을 수렴해서 정리하는 사람들 얘기야. 주로 이제 자연과학적 방법론 같은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신실증주의 이론을 역사에 적용해서 실증주의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이게 열린사회적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예. 열린사회적은 역사학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회가 자연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사회과학의 사회학에 적용한 걸 강조하는데 그 과정에서 역사학을 언급했어요. 예. 포프가 그걸 이어받아 더 연구한 사람이 햄필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포프보다 햄필이 더 많이 나요. 역교론에서는. 그래서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의 선행조과 일반 법칙을 통해서 영역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포괄 법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죠. 자, 포괄 법칙은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에서 용어상 좀 실증주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대개 보면 이 콩트의 실증주의, 문헌 고증학자라고 하죠. 이걸 랑케 실증주의. 참 말 좋네. 이게 랑케 실증주의를 얘기하죠. 문헌 고증학은 신실증주의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개념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 꽁트의 실증주의를 먼저 볼게요. 이 꽁트는 약간 저 들어본 분도 있고 서양사 개론에 이런 데 잠깐 언급돼 있죠. 요 사람은 이제 엄밀히 역사학자는 아니고 오늘날 사회학자죠. 사회학자의 창시자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동학과 정학의 법칙을 추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데 이걸 아시려면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꽁트가 살았던 시기는 19세기예요. 19세기는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 이제 끝나고 나름대로 부르주아가 이제 사회적 주도권을 장악했던 시대거든요. 예. 근데 그때 누가 도전하기 시작해? 사회주의자, 노동자들이 도전하기 시작해. 그 얘네들이 이제 막스 이론이나 여러 가지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때 콩트가 이제 그 말은 나름대로 실증주의를 제창해. 이들을 막기 위해서. 얘가 이제 뭐라고 이제 주장하냐면 부르주아도 혁명을 통해서 집권했잖아. 중세 세력들 몰아내고 공건 세력들 몰아내고 집권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얘들이 공격하는 거야. 사회주의자들이. 야, 근데 부유자 입장일 때는 사회적 발전도 필요하지만 또 사회적 안정도 필요하죠. 변화도 필요하지만 안정도. 그걸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까 동학이나 정학의 논리가 나온 거야.
정학은 뭐냐면 일단 사회를 발전시키면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된다.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는 거. 그리고 이게 정학이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동학을 추구해야 된다. 사회적 변화. 그러니까 변화의 논리를 제공한 게 동학이고 정학은 안정의 논리를 제공한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안 다음에 동학을 해야 된다. 변화를 깨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사회 현실을 무시하고 동학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회 현실의 그것을 안정적인 것을 먼저 안 다음에 그다음에 사회의 그 안정적인 틀 속에 동학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런 발전 법칙을 추구해야 된다. 두 가지를 이제 강조했어요. 실증주의는. 근데 랑케의 실증주의는 꽁트의 실증주의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꽁트의 실증주의는 이런 그 정학과 동학의 원하는 법칙성을 강조하거든요. 예,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근데 이 사람은 법칙성은 내버리고 뭐만 강조하냐면 그 랑케가 이제 꽁트가 이제 했던 그 개별적인 어떤 사실만 강조하는 거, 그 개별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법칙성을 강조하는 건데 그 개별적인 사실만 강조해. 예, 법칙성은 버려. 예. 그래서 이 꽁트의 실증주의 영향은 랑케 실증주의는 꽁트의 실증주의 반만 받아들여. 예, 개별적인 사실들만 강조하고 동학과 어떤 그 정학의 법칙성 추구는 추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개별성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신실증주의 뭐냐? 이 신실증주의는 꽁트의 실증주의 반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뭐냐면 이게 1920년대 등장했던 거거든요. 20년대. 얘네들이 이제 보니까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동학은 필요 없다. 사회 변혁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사회주의고 뭐 파시즘이고 나치즘이고 막 이런 게 등장하니까 골치 아프다는 거야. 그냥 현상을 그대로 연구하고 거기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법칙만 발견하자.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법칙을 발견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사회현상도 고정됐다고 보고 거기에서 법칙을 발견해서 이용하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나온 거죠. 이게 신실증주의야. 그러니까 이 신실증주의는 꽁트의 실증주의 중에 동학은 버리고 정학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자연상만 사형성을 동일하게 보고 정학의 법칙성을 추구한 거고 랑케의 실증주의, 꽁트의 실증주의 중에 법칙성은 다 버리고 개별성인 것만 개별성인 팩트만 강조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야.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좀 결이 달라요. 예. 그래서 랑케의 실증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되게 많죠. 이 적들이 많아. 간념론자들, 역사학계 이제 사람들이고 그다음 신실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랑케를 비판하는 사람. 이제 근데 뒤에서 간념론자 신실주의자도 랑케의 실증주의 비판했지만 랑케가 강조하고 사료 분석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 비판적인 어떤 그 것을 통해서 받아들였다 보시면 돼요. 비판을 했지만 자, 근데 신실증주의 비판했던 사람은 주로 누구냐? 간념론자들이죠. 얘네들이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랑케실주의, 간념론자, 신실주의자가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예. 그래서 약간의 뭐냐면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현재주의 역사 인식을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랑케는 과거와 현재 중에 어디를 강조했죠? 과거를 강조했죠. 과거에 일어난 팩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역사가는 주관적 판단을 하지 마라. 자신을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항해 갖고 이제 간념론자들은 과거보다는 현재를 강조해. 예. 그래서 현재주의 역사 인식이라고 해요. 이걸 간념 역사가. 그래서 그 현재주의 역사 인식 중에 간념론자들이 되게 많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다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딜테이라든지 크레츠 콜링우드라든지 그다음 드레이라든지 드레이는 아니다. 크로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간념론 역사를 죠. 그럼 간념론자들이 왜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냐? 여기 뭐 간념론이 뭔가를 알아야 돼. 계속 간념론 간념하니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간념론은 철학에서 나왔죠. 해길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험론하고 합리론을 합쳐놓은 거잖아. 그래서 간념론자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세계를 뭐냐면 절대적 그 간념이라는 게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절대 간념. 인간의 머릿속에 세계들의 절대 간념이 있고 인식 대상과 인식 대상 인식 주체 이거 잠깐 잘못 썼네.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인식 주체는 세상을 인식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절대관념을 통해서 자신의 관념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인제 잘게 네 그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응용하면 인식 주체는 뭐겠어요? 역사가죠. 그러니까 인식 대상은 뭐가 되겠어요?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걸 그대로 그 낭캐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관념을 나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걸 해석한다는 거야. 그러면 역사가의 관념은 어떻게 형성된 거야? 지금 현재에 입각해서 해석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현재주의에 입각한 거야.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받을 때 알게 모르게 의식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떤 서 있는 그 역사적 현재에 따라 역사가가 처해져 있는 현재에 따라서 그걸 재해석하고 받아들인다. 그게 진정한 역사다. 어 그리고 단순히 과거에 나열된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그냥 죽은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념론자들은 어디를 강조한다? 현재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관념론 역사학자들 내용을 보면요. 요게 인제 쭉 있는데, 요거는 인제 딜트의 콜링우드 드레이가 인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고, 요거는 각자 보시고 역사의 특성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관념론자들이 대부분 이제 현재주의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데, 랑케 역사관을 비판하죠. 이 랑케 역사관은 이제 뭐냐면 과거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역사가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현재를 강조하고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을 인정해 주는 거야. 이걸 더 가치를 두고. 얘네들 입장을 보면 다른 학문과 이해와 군분되는 역사의 고유성을 강조한다. 일반성, 법칙성을 이제 부정을 해요. 예. 이거는 이제 신실중주의와 또 염두를 해두고 얘기하는 거죠. 과학은 자연계 사건을 연구한 거고, 역사에서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거다. 근데 주의할 것은 외면과 내면이라고 해서 어 외면을 비판한 게 아니야. 여기를 더 강조한 거야. 내면을. 상대적으로 여기를 더 강조했다. 그래서 사고의 역사를 강조했는데 행위자의 내면을 구성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죠. 사상이라는 건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역사가의 어떤 생각인 거야. 예. 그리고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서 인식 주체, 인식 대상에 따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대상 역사 사실은 인식 주체 관념에 따라서 이게 재조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 주체는 역사가는 현재에 살고 있죠. 현재의 목적과 이해에 따라서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취사 선택하고 해석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갖고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록들이 되게 많죠.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등등. 이게 이제 역사 사실들이에요. 예, 인식 대상이죠. 근데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거는 인식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것은 현재의 영향을 봐. 그래서 그 현지에서 이제 소통이 부족하다. 리더 리더의 소통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역사가는 세종대왕에서 어떤 모습을 찾을까요? 소통하는 모습들을 찾죠. 세종대왕이 국민들과 백성들과 신하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이걸 재조직하잖아. 예. 그러니까 인식 주체가 어디에 속하는 그 인식 주체에 속하는 현재의 목적에 따라서 이걸 취사 선택을. 그러니까 현재주의적 선택, 현재를 강조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 이렇게 현재 목적에다 치사 선택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요? 왜곡의 문제점이 나죠. 자기가 맞는 것들만 선택해서 해석하죠. 오늘날 말하면 확증 편향이라 하죠. 확증 편향.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내용 성정의 중요성을 원리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념론자를 쭉 써야 되는데 그 관념론자 계보를 좀 볼게요. 먼저 드로이제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나왔던 딜테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이제 콜링우드, 아니 크로치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콜링우드가 나와요. 예. 자, 드로이제는 엄밀히 말하면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철학과 역사가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예. 그래서 역사적 이해는 개별적인 어떤 역사 사실을 아는 거고, 이런 과학이라는 것은 설명하고 보편적인 걸 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한 거고, 그다음에 딜테로 넘어가요. 이 딜테부터 이제 뭐냐면 역사 철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 철학자는 역사 자체의 내용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에 깔려 있는 어떤 법칙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역사 철학자라고 하죠. 자, 그럼 딜테이의 논리를 볼게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딜테이야. 이 사람도 간접론자죠. 그래서 그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차이점을 두고 있어. 그러면서 랑케를 비판하고 있는데, 랑케는 그런 뭐냐면 나름대로 자연과학적 요소를 도입하려고 했죠. 객관적인 어떤 법, 팩트를 검증하는 측면에서. 예. 그런데 이걸 비판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차이점이었는데, 자연과학은 자연을 연구 대상한 거고, 정신과학은 인간의 정신 영역, 내면을 연구한 거다. 그리고 지식은 자연과학은 외면적인 여러 형상을 대한 감각적 지식이고, 정신과학은 내면적인 체험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서 비교했고, 역사학은 어디에 속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 정신과학에 속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조하는 내면적 체험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이해 과정을 이제 체험, 표현, 이해라는 순환 구조로 인식했어요. 이게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죠. 체험, 표현, 이해. 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다시 그 간접론에 돌아가서 인식 대상하고 인식 주체가 있죠. 인식 대상, 인식 주체. 아, 잠깐 잘못 썼네. 예. 그래서 인식 주체가 있고, 간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식 대상이 있죠. 이거 A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B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인식 주체, B라는 인식 주체가 있고, 간념이 있고, 그다음 인식 대상이 있죠. 예. 자, 이게 B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식 주체가 이제 인식 대상을 인식할 때 이 간념을 통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예. 체험을 하죠. 간념을 통해서 인식 대상을 이제 체험하면서 간념을 통해 해석하죠. 체험한단 말이야. 어. 그러면 이런 체험을 이 간념을 통해서 해석된 체험을 표현하죠. 예. 그래서 나는 누굴 만났더니 참 좋았다. 그래도 이 표현하잖아. 그러면 상대방도 여기 상대방도 이 표현하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제 이걸 듣고 나름대로 자기의 관념을 대상으로 다시 뭐야 체험해서 표현하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뭐냐면 어 그걸 보고 이 사람도 이해를 하게 되죠. 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걸 체험해서 간념을 통해서 해석된 걸 표현하고, 표현한 걸 상대방이 이해하고, 또 그걸 상대방이 또 그걸 간접 체험을 받아서 나름대로 간념을 통해서 해석되고 또 표현하고 또 다른 상대방이 그걸 이해하고, 자 이런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 다른 사람 속에 나를 발견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정이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그 러시아 그 어린 병사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 엄마 여기 나 살아 있어. 울면서. 그럼 엄마도 그걸 두고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그걸 공감을 하잖아. 왜? 우리 체험 속에서 그 표현의 이해를 이해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 러시아 병사를 통해서 그 속에 나를 발견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란 말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정신 세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이시키면서 입장이 전이를 이걸 뭐라고 하면 추체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추체험 다른 사람의 체험을 그 상상적으로 다시 체험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다. 예.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알고 있는 추체험과 좀 다르죠. 추체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활동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 자신의 이해를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않고 어 역할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이죠. 예.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해를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해를 하는 건 추체험인데, 여기에서 추체험은 상상적으로 이해한 거야. 그래서 딜테이가 생각한 추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딜테이가 생각하는 추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용어라도 어떤 측면에서 누가 어떻게 말했다, 맥락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 딜테이고요. 그다음 나온 게 크루치를 보죠. 크루치. 자, 크루치를 보죠. 크루치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93년, 95년, 10년도 기출 나오는데 한번 나올 때 됐어요, 이 사람도. 자, 그래서 이 크루체는 역사 이해의 논리를 구체화시켰어. 예. 그래서 이제 역사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철학적, 역사적 목적은 인간의 정신적 이해, 사상의 역사를 강조했다. 그래서 그 역사학의 연구 목적과 방법은 철학적, 인간의 역사학의 목적은 그 인간 정신의 이해와 사상의 역사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좀 약간 말이 크네. 네, 이거 지우세요. 이거는 중간에 들어갔던 말인데 지워야 되는데 요걸 이렇게 이용했어요. 역사의 목적은 인간 정신 이해와 사상의 역사를 강조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가의 생각이 현재 역사가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 인식에서 이제 이 사람이 내걸었던 게 뭐냐면 어 진정한 역사는 현재 역사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현대사. 그리고 사상의 역사를 강조하죠. 네.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뒷부분을 좀 볼게요. 자, 이거 코어치와 콜링우드의 좀 차이점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코어치와 콜링우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했죠. 이 사람은 사상의 역사의 차이와 현재의 역사를 강조했어. 사상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를 강조했어. 자, 이거는 이제 현재성 관념론자들 얘기예요. 근데 그 차이점도 있어. 미세하게 차이점도 있어. 예.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냐? 사상의 역사는 코우체와 콜링우드 다 강조했지만 코우체가 말하는 사상의 역사는 역사가 자신의 사상이 크게 작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앞에 얘기한 처럼 A라는 역사가가 세종대왕을 연구하면 세종대왕의 그 행동 중에 자신의 이제 뭐냐 강조하는 그 주관적 의미가 투사된다는 거죠. 예. 세종대왕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야. 세종대왕의 얘기 속에서 자신의 어떤 주관적 의미가 그 투사돼서 그대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거죠. 이게 사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콜링우드의 사상은 좀 달라요. 일단은 이 사람은 그 A와 그 세종대왕을 분리시켜. 분리시키고 A는 관찰자야. 관찰자고 주요가 이제 세종대왕이야. 단순히 투사가 아니라 세종대왕이 뭐냐면 했던 그것을 여러 가지 고려하는 거야. 이게 사상의 역사라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 외면적인 역사적인 어떤 맥락도 고려해야 되고 사실도 고려해야 되고 내면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의도나 동기나. 그래서 이제 외면과 내면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야. 예. 이게 사상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상의 역사는 코우치의 사상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전이시킨 거고 디테일처럼 추체험을 한 거고 근데 이어 콜링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적 행위가 자가 고려했던 것들 아는 거야. 그래서 외면적인 거나 내면적인 걸 아는 거를 사상의 역사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그 역사가 취급하는 과거의 역사 인물이 사상을 연구하는 거다. 예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역사의 과정은 단지 사건의 과정이 아니라 행동의 과정이며 사상으로 구성된 역사 행위의 내면성을 형성한다. 외면과 함께 내면을 아는 거다. 그래서 사상의 역사는 이제 과정은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재의 역사는 뭐냐? 자, 이 코우치나 콜링우드 현재의 역사를 강조해요. 현재의 의미에 근데 차이가 있어. 코우치는 현재에 관심 있는 역사가 처해 있는 현재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뭐가 관심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접근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가 과거의 사상을 재현할 때 현재의 사상, 경험이 크게 작용된다. 앞에 이제 사상의 역사가 연결돼 있는데 어떤 행위자의 어떤 것들을 이제 연구할 때 그 행위자가 고려했던 것들을 이제 다 생각을 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알게 모르게 뭐냐면 현재의 관점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코우체는 그걸 다 제치하고 역사가 관심 있는 부분만 보고 그다음에 현재라는 것도 이제 그 역사가 관심 있는 현재에만 관심 있고 현재에 관심 있는 역사가가 보고 있는 것만 관심 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코우체는 좀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 사상의 역사나 현재 역사에 보듯이 콜링우드는
역사가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렇지만 그 역사적 인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뭐가 반영된다? 현재 자신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사상의 역사, 현재의 역사가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딱딱 부러지잖아. 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크로체는 랑케를 비판했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 역사가 사회를 통해 현재를 재구성한 사실만 역사를 주장하며, 랑케 같은 문화학적 역사, 연대기 중심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역사가 있어요. 살아있는 역사는 역사가의 숨결이 부여되는 역사, 주관적인 어떤 의미가 부여된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라고 했죠. 예, 그래서 랑켈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콜링우드 보죠. 이 콜링우드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죠. 세 번이 나왔어. 12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때 됐죠. 거의 10년 전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는데 하여튼 예전에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컬링우드도 역사의 특성은 간접론자 비슷해. 얘도 간접론이니까 고유성, 개별성, 행위자의 내면을 탐구하고 역사가의 사고를 강조한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역사는 이거 질문과 답변을 같이 보시고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그래서 역사가 자신이 속한 시대의 현재 사상을 대변한다. 그리고 사상의 역사다라고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사상의 역사의 세 가지 측면을 봤어요. 질문을 통해서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요거는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노란책이 있고 또 일부는 남색책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종합해갖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의 역사는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 행위자가 할 때 어떤 역사적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할 점이라고 했죠. 외면적인 거, 내면적인 거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딜테이가 말한 것처럼 크로체가 이제 말하는 사상의 역사, 그냥 역사가 자신이 고려한 게 아니라 역사적 행위자에 초점을 뒀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 이걸 이제 사상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 예. 먼저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팩트 측면이죠. 예. 객관적인 팩트를 알아야 될 거냐? 그걸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 왜 이것을 그 사람이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동기죠.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를 내면적인 거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고 왜 일어나는 걸 아는 걸 어떤 가치, 현재성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을 보죠. 팩트를 어떻게 하냐? 사료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크로치나 콜링우드 자체가 사료 분석과 비판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사료 분석과 비판을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사료의 문제점이 등장해. 어, 어떤 문제점? 사료가 너무 불완전하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걸 메꿀 수 있는 구조적 상상력이. 그래서 그때 이제 상상력이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거야.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선언적 상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언적 상상은 뭐냐면 주어진 증거부터 논리적 영역 때문에 역사적 지식이 필수적인 조건인데 이게 얘기 좀 많으면 이런 거야. 선언적 상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아유 어떤 예를 들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남편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불륜 관련된 그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그 부인이 있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이제 뭐냐면 여자하고 바람을 핀 거야. 예. 상간녀라고 하죠. 요즘에는 상간녀.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의 행동을 보니까 좀 이상해. 어. 아 이거 이상해. 그래서 보니까 여자가 바람을 핀 거야. 근데 남편이 그 부인이 남편의 바람 핀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걸 뭐냐면 배워서 알아요? 아니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직관적으로 아는 거야. 부인이. 직관이 오잖아, 딱. 생물학적 본능이 오잖아요. 네. 이걸 이제 뭐냐면 선입적 상상이야. 아, 그래서 선입적 상상은 우리가 이제 그 주어진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뭐랄까 경험을 통해서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주어진 어떤 선천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서 주어진 그 증거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선언적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핀다는 걸 직관적으로 아는 것처럼 생물학적 본능을 통해서 선언적 상상도 주어진 증거부터
이것을 뭐냐면 직관적으로 알고 논리적으로 이제 영입될 수 있는 것을 뭐냐면 선언적 상상이다. 그러니까 경험 이전에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는 상상. 이걸 선언적 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언적 상상을 알려면 칸트 이름부터 쭉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까지 하기는 좀 그러니까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 선언적 상상은 나중에 보관이나 삽입이나 뭐 이런 게들이 나와요. 예, 이런 것과 연결되는데 요건 나중에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재사고와 재현이라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재사고라는 건 재현은 뭐냐 하면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그 사실을 알았잖아.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내용이죠. 사실을 알았으면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알 수 있는 것. 동기와 관련된 거죠. 그때 이제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재사고와 재현을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예문이 이제 뭐냐면 노란책이 있어요. 노란책도 있고 남색책도 또 다른 예문이 있는데, 노란책 예문을 두면, 자, 역사가가 테오도시오 법전을 읽으면 어떤 황제의 칙령을 앞에 놓고 있다고 가정하자. 단순히 그것을 읽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황제가 다루고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되, 자, 이 황제가 다루고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되 그 황제와 같이 그려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사료를 읽고 역사가가 황제가 뭐 할 것인가를 그리는 거 있죠. 이런 걸 뭐냐면 제사고를 얘기해요. 제사고.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이 황제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그리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재현은 이제 재현 단계 넘어가는데 이걸 사료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사유 속에서 검증하면 이게 재현 단계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재사고와 재현은 뭐냐면 이렇게 개념적 구분되긴 하지만 동시에 이루어져.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동시에 그걸 통해서 사유를 통해 검증해 가는 과정이 재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행위자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역사가 아는 방법, 자신의 마음속에 행위자의 사상을 재사고하는 거고, 그리고 역사가 자료가 이제 충분히 부족할 때 그것을 이제 가정을 통해서 내적 구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 이렇게 이제 그것을 할 때 이제 재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재현이라는 것은 아까 재사고는 머릿속에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찾는 거야. 이걸 토대로 행위자를 재사고하여 역사적 행위를 상상 제거해서 의식적 행동이다. 그래서 재현은 재사고를 머릿속에 뭐냐면 구현된 것을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거야.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거죠. 역사적 증거를 토대로 행위재사고를 재사고하는 거야. 그래서 재사고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는 건데, 재현은 그 재사고를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검증해서 떠오는 행위, 이것을 이제 재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거고, 재사고와 재현은 딱 명확하게 분리되지는 않아요. 재사고가 이루어지면 동시에 자료를 검증해 갖고 또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재현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해서 볼 것은 재현이라는 말 있죠. 재현. 이 재현이라는 말이 그 역사 교육론에 많이 쓰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재현을 그 교수학습방법과 연결돼 갖고 이제 재현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좀 틀려.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쓰인 게 아니야, 지금. 이 재현은 여기에서 자사고를 할 때 증명할 거, 이걸 의미해서 재현을 쓴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의미지 무슨 재현을 이제 자기가 직접 역할극이나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는 재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자료를 증거를 통해서 찾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많이 얘기한 거죠. 콜린 우드는 참고로 역사교육학자가 아니에요. 역사학자예요. 학생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수 그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역사적 연구 방법 측면에서. 그래서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 누가 말하는 따라 다르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그 재현과 역사교육학자들이 말하는 재현은 다르다.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재현은 콜링우드 말할 때는 그 연구 방법론에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그 역사교육학자들이 말하는 재현은 그런 역할극 같은 교수학습 방법에서 얘기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걸 좀 헷갈리시면 안 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앞에는 이제 크로치와 콜링우드가 간접론자지만 사상의 역사 또 현재 역사 강조하지만 사상의 역사, 현재 역사
좀 다르다고 있죠. 이거 밑에 거 좀 참조해 주시고 이걸 빼먹었네. 세 번째 질문. 자, 이거 또 할게요. 이거 빼먹고 했다. 예. 과거에 일어난 것이 왜 사실이고 그 내면을 아는 거. 그걸 왜 알겠어요? 사실과 동기를 왜 알아? 그것을 무엇이 일어났고 왜 일어나는가 아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현재성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역사가 입장에서 아니 역사적 행위자 입장에서 그 객관적 팩트를 알고 동기를 알아도 그 팩트와 그 동기를 아는 게 왜 필요하냐? 그럼 결국에는 현재의 입장에서 필요한 거야. 이게 세 번째 질문이죠. 그 어떤 주제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 역사가 필요했다는 다다. 그래서 콜링도 얘기했죠. 그 현재 사사 그 현재 역사에서 현재의 의미는 역사와 과거 사실을 재현할 때 현재 역사가 사상과 경험이 알게 모르게 작용된다. 이런 데서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링우드는 역사적 인물이 고려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사상의 역사를 강조했지만 결국에는 얘도 결론은 그 사상의 역사를 왜 하느냐 결국엔 현재와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크로츠는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지만 콜링우드는 역사적 행위자 속에서 역사가의 현재성을 발견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상의 역사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신사하고 넘어가죠. 신사. 자, 신사학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두 번째 인증문 좀 얘기할게요. 두 번째 인증문은 76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문 76번이고요.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좀 쉬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